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칼바람이 살점을 뜯어낼 듯 휘몰아치는 조선 중엽의 겨울. 하늘은 뚫린 듯 눈을 쏟아내고 땅은 얼어붙어 숨죽인 채 신음한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탐관오리 권대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굶주림에 지친 이들은 하나둘 쟁기를 버리고 산으로 숨어들었다. 살기 위해 도적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 세상은 그들을 산적이라 불렀으나 그들은 스스로를 버려진 목숨들이라 칭했다. 여기 태산 같은 덩치에 호랑이의 눈을 가졌으되 가슴 속엔 난로 같은 불씨를 품은 산에 장팔이 있다. 신원, 눈보라치는 험준한 산길, 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몰아치는 눈보라.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눈을 헤치고 나아가는 사내들의 무리가 보인다. 그 선두의 선자, 장팔 40대 중반. 마치 곰이나 호랑이가 인간의 탈을 쓴 듯 거대한 체구다. 덥수룩하게 기른 수염엔 고드름이 매달렸고 두꺼운 털가죽 조끼 위로 뿜어져 나오는 입김은 화산의 연기처럼 짙다. 그의 눈빛은 형령하지만 지금은 깊은 패배감과 분노로 일렁인다. 뒤따르는 부하 덕구, 30대 초반. 깡마른 체구에 비열해 보이지만 눈치 빠른 인물. 다리를 절뚝이며 힘겹게 장팔을 쫓는다. 덕구, 숨을 헐떡이며. 두목, 조금만 천천히 가입시바. 이러다간 관아놈들한테 잡히기 전에 얼어 뒤지겠습니다요. 장팔, 우렁차지만 낮게 깔리는 목소리. 입 다물어라 덕구. 니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람 소리보다 더 시끄럽다. 권대감네 사병놈들이 냄새를 맡고 쫓아오고 있어. 여기서 멈추면 다 죽는 거야. 아따, 그놈의 권대감 창고는 쇠로 만들었답니까? 문짝 하나 뜯어내려다 화살만 비오듯 맞고. 젠장, 오늘 밤은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명줄이 끊어지게 생겼구만. 장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창고 문이 문제가 아니었어. 정보가 샜다. 놈들이 미리 매복하고 있었어. 내 불찰이다. 내 욕심이 너희들을 사지로 몰았어. 장팔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친다. 그는 거친 손으로 눈 덮인 소나무 가지를 쳐내며 길을 만든다. 뒤따르는 대여섯 명의 산적들도 폐잔병의 몰골로 고개를 숙인 채 걷는다. 곰배, 덩치 큰 부하, 울먹이며. 두모, 배고파서 눈이 핑핑 돕니다요. 쌀 한 톨 못 건지고 빈손으로 가니 산채에 남은 식구들 볼면목이 없습니다. 장팔,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며. 산채에 도착하면 내 몫의 육포를 나눠주마. 그러니 징징대지 말고 발이나 놀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다. 장팔은 짐짓 호통을 치지만 그의 시선은 부하들의 해진 집신과 동상 걸린 손끝을 안쓰럽게 훑었는다. 신투, 산중턱, 오래된 소나무 아래 밤. 눈보라가 조금 잦아드는가 싶더니 기온은 더 떨어져 살을 내는 추위가 닥친다. 험한 산세를 내려오던 일행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거대한 노송 아래 멈춰선다. 덕구, 털썩 주저앉으며. 아이고, 나 죽네. 두목, 딱 한숨만 돌립시다. 내 다리가 아니오. 장팔은 대답 없이 주변을 경계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흰 눈에 반사되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춘다. 그때 장팔의 예민한 청각에 이질적인 소리가 잡힌다. 바람소리와는 다른 아주 미세하고 가냘픈 소리. 장팔, 쉿, 덕구. 예? 왜요? 또 추격조입니까? 장팔, 조용히 하라.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일행이 숨을 죽인다. 응애, 응애. 마치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가지 소리 같기도 한 희미한 소음. 장팔이 소나무 뒤편 눈이 덜 쌓인 덤불 쪽으로 천천히 다가간다. 그곳엔 눈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붉고 화려한 비단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다. 곰배, 눈을 동그랗게 뜨며. 투모, 저거 비단 아닙니까? 권대감 집에서 훔쳐나온 물건을 누가 흘린 건가? 덕구, 침을 꼴깍 삼키며. 횡재다. 저거 하나면 쌀이 몇 섬이요. 덕구가 급히 달려들려 하자 장팔이 굵은 팔뚝으로 덕구의 가슴을 막아선다. 전들이지 마라. 느낌이 좋지 않아. 장팔은 조심스럽게 보따리 앞으로 다가간다. 최고의 비단이다. 그 위로 수놓은 화려한 꽃무늬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고 있다. 장팔이 거친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보따리의 매듭을 푼다. 나레이션. 그것은 운명이었다. 차라리 보지 말았어야 할,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 두꺼운 비단 이불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장팔, 숨을 들이키며. 아기? 보따리 안에는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가 파랗게 질린 채 누워 있었다. 이미 울 힘조차 없는지 입만 벙긋거리며 가냘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고 속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덕구, 기겁하며 아기 아닙니까? 아니 이 엄동설šan에 누가 아기를, 설마 귀신 들린 아기 아니요? 곰배, 두목, 그냥 가입시다. 재수 옴붙습니다. 산에 버려진 아기 건들면 산신령이 노한다 했습니다요. 산적들은 뒷걸음질한다. 죽음이 들이운 아기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장팔은 움직일 수 없었다. 아기의 희미한 눈동자가 장팔의 눈과 마주한 순간 장팔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과거의 기억이 스친다. 나레이션. 10년 전 권대감의 수탈에 못 이겨 도망치다 산속에서 굶져 죽은 어지신 아내와 갓 태어난 딸, 차갑게 식어버린 딸을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그날의 기억. 장팔, 낮게 으르렁거리며 닥쳐라! 다들 닥쳐! 장팔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두꺼운 가죽 저고리를 풀어 헤쳤다. 아내는 땀과 열기로 후끈한 맨 가슴이 드러났다. 덕구, 두목, 미쳤소? 얼어 죽습니다. 장팔, 고함으로. 이 아기는 아직 살아있다. 내 눈앞에서 또다시 핏덩이가 어미 아비도 없이 얼어 죽는 꼴은 못 본다. 장팔은 꽁꽁 언 아기를 번쩍 들어 자신의 맨 가슴팍에 갖다 댔다. 칙 하는 환청이 들릴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장팔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장팔은 이를 악물었다. 아기의 차가운 살결이 뜨거운 자신의 살결과 맞닿자 장팔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장팔, 아기를 감싸 안으며 속삭이듯 말한다. 괜찮다. 괜찮아. 여기는 따뜻하다. 곰 같은 아저씨 품이 숯가마보다 뜨거우니 제발 숨을 쉬어라. 장팔은 저고리를 다시 여미고 그 위로 철가죽 조끼까지 단단히 묶어 아기를 자신의 몸과 한 몸처럼 밀착시켰다. 캥거루처럼 불룩 튀어나온 가슴. 장팔의 체온이 서서히 아기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장팔, 덕구, 곰배, 뭘 멍하니 보고 있어? 빨리 산채로 뛴다. 이 녀석 숨 넘어가기 전에 불가에 눕혀야 한다. 덕구, 황당하다는 듯. 아니, 쌀도 못 건지고 혹을 하나 달고 간다부요? 장팔, 잔 말고 뛰어. 장팔은 아기가 충격을 받을까봐 조심하면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눈밭을 헤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뒷기로 거친 눈보라가 다시 몰아쳤지만 장팔의 가슴속은 생명에 대한 열기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신3. 산적의 산채, 새벽. 가파른 절벽 사이에 위태롭게 지어진 산채. 다 쓰러져가는 굴러다니는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지은 집들이 모여있다. 중앙의 큰 모닥불 주위로 남겨진 산적들과 안악대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성이고 있다. 장팔과 일행이 거친 숨을 몰아치며 산채 입구로 들어온다. 칠성, 산채를 지키던 부두목. 두목, 오셨소? 창고는 털었소? 장팔은 대답 없이 거친 숨을 고르며 모닥불 앞으로 직진한다. 부하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든다. 산적 1, 빈손인가 봐. 산적 2, 젠장, 또 굶게 생겼네. 권대감 그 독사 같은 놈. 장팔이 모닥불 앞에 털썩 주저앉으니 조심스럽게 올서풀 푼다. 모두의 시선이 장팔의 가슴팍으로 쏠린다. 육포나 엽전 꾸러미가 나올 길 기대하는 눈빛들. 하지만 장팔의 품에서 나온 것은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체였다. 산채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인다. 할멈, 산채의 최고 련자 지팡이를 짚으며 아니 저게 뭐시여? 사람 새끼 아니여? 장팔, 아기의 얼굴을 살피며 살았다. 살았어. 볼에 홍조가 돈다. 장팔의 체온 덕분에 아기는 기적적으로 온기를 되찾았다. 응앙 하는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오자 산적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선다. 칠성, 화를 버럭 내며 두목,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잎 하나 줄이기도 벅찬 마당에 핏덩이를 주워와요. 저걸 뭘 먹여 살립니까? 우린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덕구, 내 말이 그 말이요. 저거 재수 없다니까요. 비단 보따리에 쌓인 걸 보니 권대감네랑 원수진 양반집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버려진 사생아일 텐데 뒤탈이 생기면 어쩝니까? 산적들의 여론이 험악해진다. 내다 버립시다. 다 같이 죽자는 거냐? 그때 장팔이 우렁찬 목소리로 포효한다. 시끄럽다. 자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장팔은 아기를 한 손으로 받쳐들고 이글이글한 눈으로 부하들을 노려본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산적이었냐? 다들 배고파서 억울해서 살고 싶어서 여기 모인 거 아니냐? 이 핏덩이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살리려고 비단에 싸서 둔 걸 수도 있고 억울하게 버려진 걸 수도 있다. 우리랑 똑같은 처지란 말이다. 칠성.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젖동량 할 곳도 없는데 어찌 키웁니까? 장팔. 아기를 내려다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내가 굶겠다. 내 몫의 밥을 미음으로 끓여 먹이겠다. 내 살을 뜯어서라도 먹이겠다는데 누가 토를 달아? 장팔의 결기찬 눈빛에 칠성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다. 그때 할멈이 혀를 차며 다가온다.
비켜봐라 이 곰 같은 놈아. 애 잡을라. 할멈이 장팔에게서 아기를 받아든다. 능숙한 솜씨로 기저귀를 확인하고 아기를 어른다. 사내 놈이네. 고추가 실한 것이 장군감이여. 그래. 죽을 운명은 아니었나 보다. 두목놈 품이 어지간히 뜨거웠어야지. 할멈의 말에 험악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린다. 산적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기 주변을 기웃거린다. 신포, 산채의 내부, 며칠 후. 어둠침침했던 산채에 묘한 활기가 돈다. 험상 죽은 산적들이 아기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장팔, 진지한 표정으로. 덕구야, 미음 온도가 이게 뭐냐? 너무 뜨겁지 않으냐? 내 손등에 떨어뜨려 보라. 덕구, 궁시렁대며. 아따 두모, 무슨 왕자님 모십니까? 그냥 시켜 먹이면 되지. 어제도 똥기저귀 가느라고 내 손에서 똥내 나는 거 안 보입니까? 장팔, 잔 말고. 아기 입천장 되면 니놈 혀를 뽑아버릴 테다. 장팔은 숟가락의 끝에 묻은 쌀 미음을 호호. 거친 바람이 황매산 능선을 타고 내려와 산채의 낡은 깃발을 찢을 듯 흔든다. 5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핏덩이였던 아이는 이제 제법 단단한 두 다리로 대지를 딛고 섰다. 이곳은 법보다는 주먹이, 도덕보다는 생존이 우선인 도적들의 소굴. 그러나 그 거친 흙더미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이한 꽃 한 송이를 피어나고 있었다. 산채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더러운 상단의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비단, 놋그릇, 말린 약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산적들의 눈을 가장 번뜩이게 하는 것은 단연 묵직한 엽전 꾸러미들이다. 칠성. 눈이 뒤집혀 멱살을 잡으며. 야, 이 곰치 새끼야. 내가 분명히 뒤를 봐줬으니 만개떡값은 더 쳐줘야 한다고 안 했나? 네가 짊어지고 온 게 뭐 있다고 오화를 떼가래더라. 곰치. 뭐시라?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네가 망 볼 땐 나는 그 무거운 괴짝을 지고 산비탈을 3번이나 굴렀어. 내 어깨 쭉지 빠진 거 안 보이나? 힘은 내가 다 쓰고 혀만 놀린 네 놈이 더 가져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칠성. 뭐? 혀만 놀려. 야, 칼침 맞을 뻔한 걸 누가 구해줬는데? 주변의 산적들이 휘파람을 불며 둘의 싸움을 부추긴다. 칼을 뽑지는 않았으나 주먹 다짐이 오가는 살벌한 분위기.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욕설이 난무한다. 그때 소란스러운 마당 한가운데로 조그만 그림자가 들이운다. 선재. 차분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 멈추시오. 어른들의 허리춤에도 오지 않는 작은 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천년 묵은 고목처럼 깊고 고요하다. 5살 선재다. 흑투성이 무명 옷을 입었지만 이마는 백옥처럼 희고 눈동자는 샛별처럼 빛난다. 손에는 나뭇가지 하나를 쥐고 있다. 곰치. 씩씩거리며. 아, 아기씨, 비키십시오. 이놈의 칠성이 오늘 제삿날을 받아야겠습니다. 선재. 두 분 다 셈법이 틀렸소. 그러니 싸움이 나는 게지요. 칠성. 셈법? 야, 곰치야. 아기씨가 뭘 하시는 거냐? 우리가 셈을 못한다는 거냐? 선재. 나뭇가지로 바닥에 획을 그으며. 곰치 아재는 쌀 2가마니 무게인 60근을 지고 십리길을 왔소. 칠성 아재는 짐은 없었으나 상단에 호위모사 2를 따돌리느라 20리를 끼었지요. 산적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글자 하나, 숫자 하나 모르는 까막눈들이지만 선재의 말에 기이한 힘이 실려 있음을 느낀다. 선재. 힘의 크기로 치면 곰치 아재가 3이고 거리와 위험 수당으로 치면 칠성 아재가 2이요. 허나 칠성 아재가 망을 보며 획득한 정보 덕에 엽전 꾸러미가 2개 더 늘었으니 이를 공로로 환산하여 칠성 아재에게 엽전 5냥을 더 얹어주는 것이 이치에 맞소. 선재는 바닥에 엽전 꾸러미를 쏟아붓는다. 촤르르륵. 경쾌한 금속성 소리가 산채를 울린다. 선재의 고사리 같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엽전을 분류한다. 선재. 엽전을 나누며. 자, 전체 100냥 중 곰치아재, 육체노동의 대가로 45냥, 칠성아재, 정보와 기동력의 대가로 55냥. 이러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곰치. 45냥? 그게 많은겨 적은겨? 선재. 한숨을 살짝 쉬며. 곰치아재, 지난번에 받은 것보다 5냥이 더 많습니다. 칠성아재도 불만 없지요? 칠성.
엽전을 세어보려다 포기하고. 아기씨 말이 맞겠지. 우리 아기씨가 틀린 적 있나? 산적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다. 5살 아이가 덧셈 뺄셈 물론이요 각자의 노고를 수치로 환산하여 배분까지 마쳤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다. 그저 어깨너머로 장부 쪼가리를 훔쳐보고 밤하늘의 별을 세며 스스로 깨우친 이치였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느니 바로 산채의 두목 장팔이다. 씬2 장팔의 처소 밤. 나레이션.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앉아 장팔은 탁주를 들이킨다. 그의 시선은 방 한구석, 촛불 아래서 낡은 서책을 넘기는 선재에게 고정되어 있다. 그 책은 지난번 약탈 때 어느 선비의 보직에서 나온 천자문이었다. 장팔. 속마음. 저 녀석, 글을 읽고 있어. 가르쳐준 놈도 없는데. 장팔. 선재야. 선재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예, 아버지. 장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보는 게냐? 선재.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우주는 넓고 거칠다. 세상에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글자들은 단순히 먹물이 아니라 세상을 담는 그릇 같아요. 장팔의 가심이 쿵 내려앉는다. 심장이 죄어오는 듯한 통증. 그것은 아들에 대한 대견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장팔. 세상을 담는 그릇? 나레이션. 장팔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본다. 피와 흙으로 얼룩진 손. 평생 칼자루만 쥐고 살아온 손이다. 이 손으로 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자격이 있는가? 저토록 명석한 아이를 도적대의 소굴에서 칼밥 먹는 놈들의 뒤치닥거리나 하며 썩게 할 것인가? 장팔. 용이다. 개천에서 용이 났네. 근데 그 개천이 똥물이라 용이 승천을 못하면 어쩌나. 장팔은 벌떡 일어나 벽에 걸린 자신의 배도를 바라본다. 서슬꺼런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영락없는 흉악한 산적이다. 그는 눈을 질끈 감는다. 결심이 섰다. 씬3 산채 마당 새벽. 나레이션.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 릿빛이 산채를 감싼다. 장팔은 산적들을 모두 집합시켰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온 산적들이 웅성거린다. 장팔. 오늘부로 산채를 해산한다. 일동. 경악하며. 두목,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해산이라니요? 각자 몫은 챙겨줄 테니 흩어져라. 고향으로 가든 다른 산채로 들어가든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칼을 놓는다. 칠성. 형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관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장팔이 선재가 자고 있는 방문을 힐끔 보며. 더 이상은 안 돼. 내 자식놈 도적 새끼 소리 들으며 키울 수 없다. 저놈 머릿속에 든 거 너희도 봤잖아. 저놈은 붓을 잡아야 해. 칼이 아니라 붓을 잡고 조정에 나가서 호령해야 할 놈이라고. 곰치. 울먹가며. 그래도 형님, 우리끼리 어찌 살라고. 장팔이 곰치의 어깨를 치며. 니놈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땅 파서 먹고 살아. 도적질은 끝이다. 장팔은 대도를 뽑아 바위 위로 내리친다. 쨍그랑. 칼날이 두 동강 나며 바닥에 뒹군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캔이었다. 씬4 도성밖 천민마을. 낮. 나레이션. 화려한 도성 문 밖. 온갖 오물이 흘러내리고 악취가 진동하는 빈민가. 장팔과 선재는 이곳에 짐을 풀었다. 산적두목 장팔은 죽었다. 이제 이곳엔 어수룩하고 힘만 센 호랍이 장시만이 있을 뿐이다. 장팔이 코를 막는 선재를 보며 미안한 듯. 냄새가 좀 고약하지? 그래도 여기가 사람 사는 냄새가 더 난다. 선재는 담담하게. 괜찮습니다. 똥냄새는 씻으면 되지만 피냄새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장팔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찡하다. 5살짜리가 할 말인가. 그는 주먹을 콱 쥔다. 무슨 짓을 하든지 이 아이를 공부시키리라. 씬5 마을 우물가. 낮. 나레이션. 장팔의 새로운 직업은 똥지객꾼이다. 마을의 분뇨를 수거해 밭에 뿌려주는 일. 남들이 가장 기피하는 천하지 천한 일. 동네 안악 1. 어머, 저기 봐. 새로운 똥지객꾼이야. 덩치는 산만한데 하는 짓은 영 굼뜨네. 동네 안악 2. 냄새나니까 저리 좀 가요. 아유, 밥맛 떨어져.
장팔은 거대한 똥지개를 지고 비틀거린다. 양쪽 통에 가득 찬 분뇨가 출렁거리며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예전 같으면 저런 안악들의 주둥이를 단매에 닥치게 했을 터인데, 하지만 장팔은 비굴하게 웃는다. 아이고, 죄송합쇼. 냄새가 안 나게 조심하겠습니다요. 동네 왈빼가 지나가며 발을 걸며. 어이, 똥장군,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 내 신발에 똥물 튀었잖아. 장팔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 똥물이 그의 얼굴과 옷에 쏟아진다. 왈빼와 구경꾼들이 배를 잡고 웃는다. 꼴 좋다. 평생 똥이나 퍼라 이놈아. 퇴! 장팔의 눈에 순간 살기가 번뜩인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린다. 저놈의 목을 비틀어버릴까? 단숨에 숨통을 끊을 수 있다. 그는 전설적인 산적 두목이었다. 하지만 플래시백, 선제의 모습.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에요. 저를 위해 뭐든지 하시잖아요. 장팔은 숨을 깊이 들이킨다. 살기를 거두고 바닥에 엎드려 왈빼의 신발을 소매로 닦는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리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제 눈이 삐었습니다요. 비굴함의 극치, 똥물에 젖은 채 머리를 조아리는 장팔. 그의 등 뒤로 따가운 햇살이 비수처럼 꽂힌다. 자존심은 똥통에 버렸다. 오직 아들의 미래를 위해. 씬 6. 서당 박 담벼락. 오후. 나레이션. 장팔은 똥지개를 지고 땀을 흘리는 동안 선재는 서당 담벼락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다. 돈이 없어 서당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 담장 너머로 훈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훈장이 소리. 자, 오늘은 명심보감을 읽겠다.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선재. 작은 소리로. 위선자는 이른 아침 서당 담벼락 밑 외경. 해무가 채 거치지 않은 늦가을의 아침이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차가운 바람이 마을 어귀의 흙먼지를 일으킨다. 낡은 기와를 얹은 서당 담벼락, 그곳엔 세월의 흔적처럼 이끼가 껴있다. 담장 및 거구의 사내에 장팔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 그의 왼쪽 눈썹 위로 깊게 패인 흉터가 험악했던 과거를 말해주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담장 너머의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간절하기만 하다. 그 옆 7살 선재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흙바닥에 나뭇가지를 쥐고 앉아있다. 그를 배우는 데에는 돈이 들지만 귀동냥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산적 두목이었던 장팔이 칼을 버리고 낫을 든 지 7년. 그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관아의 포졸이 아니라 아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 비친 자신의 무지함이었다. 춥지 않으냐? 조금만 더 참아라. 훈장 연간 목청이 트일 때가 됐다. 괜찮아요, 아버지. 오늘은 추수동장까지 나간다고 했어요. 모시기. 거참, 넌 듣기만 해도 그게 다 외워지더냐? 내 아들이지만 참말로 도깨비 고칼 노릇이여. 담장 안쪽에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잦아들고 헛기침 소리와 함께 죽비가 책상을 치는 딱딱한 소리가 들려온다. 장팔이 반사적으로 숨을 죽인다. 자, 정숙, 모두 자세를 바로 하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천자문의 이치를 더 깊이 파고들 것이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니 천지현황이라. 따라하거라.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천지현황.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이 따라한다. 천지현황. 그래, 내 새끼 잘한다. 저 안에서 따뜻한 아랫목 차지하고 앉은 양반집 자식들보다 네가 100번 낫다. 이 아비가 못난 탓에 담벼락 도둑 공부를 시키지만 언젠가는 꼭. 서당 안에 훈장 목소리가 이어진다. 우주는 넓고 거치니 우주홍황이라.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우주홍황. 훈장이 잠시 뜸을 들인다. 훈장은 짐짓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던지려 한다. 그렇다면 해와 달이 차고 기우는 이치는 무엇이라 하더냐? 다음 구절을 아는 자 있느냐? 서당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진다.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작게 들릴 뿐 선뜻 대답하는 이가 없다. 저 멍청한 놈들, 어제 배운 걸 벌써 까먹어? 그때였다. 선재가 나뭇가지를 딱 멈추더니 담벼락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또렷하게 외친다. 일월 영치기요, 진숙 열장이라.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별들은 넓게 펼쳐져 있나이다.
순간 서당 안의 정적이 담벼락을 뚫고 밖까지 전해진다. 바람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막. 장팔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헉, 선재야. 서당 마당, 낮. 서당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훈장이 퇴창마루로 뛰쳐나온다. 손에는 회초리가 들려있다. 학동들도 창문 틈으로 우르르 고개를 내민다. 어떤 놈이냐? 감히 신성한 배움터 밖에서 풍어를 읊는 놈이 누구냔 말이다. 장팔은 선재를 등 뒤로 숨기며 훈장 앞에 납작 엎드린다. 덩치는 산만한 사내가 조그만 훈장 앞에서 벌벌 떤다. 아이고, 훈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이 무식한 놈이 자식놈을 단속을 못해서 그덕 귓구멍이 뚫려 있어 들리는 걸 따라 했을 뿐입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놈은 아랫마을 장팔이 아니냐. 산적질 그만두고 농사 짓는다더니 이제는 도둑 공부까지 시키는 게야. 머리가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허나 아이가 배우고 싶어하여 돈은 없지 배움은 고프지 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 그때 선재가 장팔의 등 뒤에서 걸어 나온다.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훈장을 올려다본다. 훈장님,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쳐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허나 소인은 글소리를 들었을 뿐 훈장님의 지식을 훔쳐 없애버린 것이 아니니 어찌 도둑이라 하십니까? 소리는 바람을 타고 담을 넘었지시 제가 담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학동들이 웅성거린다. 훈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릇해진다. 이 발찍한 놈보게, 네 혓바닥이 아주 능우렁이 같구나. 천자문 몇 자 외웠다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게야. 하늘이 무서운 줄 알기에 천지현왕부터 익혔습니다. 하늘은 검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나 땅은 누렇고 만물을 품어주니 배움 또한 귀천 없이 품어야 하는 건 아니옵니까? 마을 어귀, 박생원의 집 앞, 낮. 서당에서의 소동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다. 장팔은 선재의 손을 이끌고 마을 가장 깊숙한 곳,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고택을 향한다. 한양에서 낙향한 당대 최고의 유학자, 박생원의 집이다. 장팔은 결심한 듯 대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서당 훈장은 선재의 당돌함에 혀를 내둘리며 쫓아냈지만 장팔은 직감했다. 내 아들은 그저 그런 훈장 밑에서 클 제목이 아니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가 키우는 법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괴팍한 다유학자 박생원을 떠올렸다. 생원 나으리, 아랫마을 장팔이옵니다요. 제 아들놈 좀 봐주십시오. 이놈이 천자문을 뗐습니다요. 폐발 한 번만 거두어 주십시오. 대문은 굳게 닫혀있다. 안에서는 인기척도 없다. 장팔은 포기하지 않고 흙바닥에 머리를 찧는다.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온다.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혼자 공부하면 돼요. 아버지 피나잖아요. 넌 가만히 있어. 아비가 평생 낯질이나 해왔다고 너까지 그리 살게 할 순 없다. 내 자존심은 개나 줘버려도 상관없다. 너만 글을 배울 수 있다면 내 팔 한쪽을 잘라내도 좋다. 끼 큰 소리와 함께 대문이 무겁게 열린다. 박생원이 뒷짐을 진 채 나타난다. 백발에 가까운 머리, 곧곧한 허리,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도포를 입고 있다. 시끄럽다. 내 집 앞이 무슨 장터인 줄 아느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이 아이, 선재놈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서당 담벼락 너머로 천자문을 다 외웠습니다요. 부디 제자로 받아만 주신다면 이 장팔이 나으의 집마두새가 되어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천자문? 동네 앵무새도 가르치면 따라하는 게 천자문이다. 그리고 네 놈의 출신을 내 모를 줄 아느냐. 피 묻은 손으로 딴 곡식으로 밥을 먹는 자가 이제 와서 자식에게 붓을 지어주겠다고. 과거는 씻을 수 없으나 자식의 미래까지 더럽힐 수는 없는 법 아닙니까? 썩어 물러가라. 글은 마음을 닦는 거울이다. 탁한 피를 가진 자에게 거울을 주면 깨트려 흉기로 쓸 뿐이다. 박생원이 뒤돌아 들어가려 한다. 장팔은 절망감에 어깨가 축 늘어진다. 그때 선재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박생원의 등 뒤에 꽂힌다. 탁한 연못에서도 연꽃은 피어납니다. 어르신께서는 어찌하여 물이 더럽다 하여 꽃까지 꺾으려 하십니까? 박생원의 발걸음이 멈춘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아 7살 꼬마를 내려다본다. 박생원의 사랑방, 낮. 박생원과 선재가 마주 앉았다. 방 안에는 책이 산처럼 쌓여 있고 묵향이 가득하다. 장팔은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안절부절하며 안을 훔쳐본다. 박생원의 눈빛이 매섭게 선재를 탐색한다. 낮은 위압적인 목소리로 연꽃이라. 네 아비가 가르친 말은 아닐 테고 맹랑하구나. 그래, 글을 배워 무엇에 쓰려느냐. 입신 양명하여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냐. 흔들림 없이.
이치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세상이 왜 이리 생겨먹었는지, 왜 아버지는 밤마다 허리가 굽을도록 일해도 가난해야 하는지, 왜 힘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한지 그 답을 책에서 찾고 싶습니다. 눈썹을 꿈틀하며 위험한 생각이구나. 그것은 반역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박생원이 옆에 있던 책 한 권을 던져준다. 맹자다. 펴보아라. 네가 글을 안다면 이 구절을 해석해보라고. 선재가 책을 펼친다. 박생원이 지목한 곳이 맹자 진심장 구편이다. 한자를 짚어가며 읽는다. 민위 귀요, 사직 차지요, 군위 경이라. 뜻을 풀이해보라.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 즉 나라는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입니다. 호, 임금이 가장 가볍다? 네 놈이 지금 역모를 꾀하는 말이냐? 하늘은 하늘이다. 어찌 하늘이 가볍다 하느냐?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다. 마루에 있던 장팔은 숨이 멎을 것 같다. 박생원의 질문은 함정이다. 당시의 상식으로 임금을 능멸하는 해석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박생원을 직시하며 하늘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땅이 있어 하늘이 높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땅이요, 임금은 하늘이라 한다면 땅이 무너지면 하늘 또한 갈 곳이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허를 찔른 듯 표정이 굳어진다. 계속해보라. 맹자께서 말씀하신 귀함과 가벼움은 무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잎사귀보다 귀한 것은 잎은 떨어져도 다시 나지만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잎사귀요, 백성은 뿌리입니다. 그러니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임금은 이미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박생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탐구해온 유학의 본질을 이 꼬마는 본능적으로, 아니 삶의 고단함 속에서 체득하고 있었다. 박생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는 한양 조정에서 백성을 개돼지 취급하던 고관 대작들에게 환멸을 느껴 낙창했었다. 그런데 이 시골 구석, 산적의 아들에게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군자의 기상을 발견한 것이다. 이 아이는 괴물이다. 아니, 보석이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으나 그 원석의 빛이 너무 강렬하여 내 눈을 멀게 하는구나. 박생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선재 앞으로 다가가 털썩 앉는다. 아니, 그것은 거의 무릎을 꿇는 등상에 가까웠다. 시선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다. 떨리는 목소리로. 네 이름이 선재라 하였느냐? 예, 장선재라 합시다. 선재, 착할선의 건널채. 세상을 착함으로 구제하라는 뜻인가? 네 아비가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구나. 박생원 50대. 총구석의 낙향 선비. 세심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다. 어린 선재의 스승이자 멘토. 장팔 40대. 산적. 거칠고 투박하지만 아들 선재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 지극하다. 과거의 비밀을 품고 산다. 선재, 칩세. 산적의 아들이라 믿고 자란 소년. 총명함이 비범하여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다. 권대감 60대. 조정의 실세. 10년 전 세자를 역모로 몰아 숙청한 냉혈한. 의심이 많고 잔혹하다. 나레이션.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드는 밤이었다. 그것은 마치 10년 전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그날 밤의 울음소리와 닮아 있었다. 운명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 평범한 일상을 단칼에 베어버리곤 한다. 산골 마을, 낡은 초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신 1. 박생원의 사랑방. 밤. 방 안은 적막하다. 낡은 등잔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박생원은 돋보기를 쓴 채 묵은 먼지가 내려앉은 괴짝을 정리하고 있다. 선재가 10살이 된 기념으로 아이가 처음 글을 배울 때 썼던 붓과 종이들을 정리해 주려던 참이다. 박생원, 괴짝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보자기를 발견한다. 곰팡이내가 섞인 퀴퀴한 냄새. 그는 무심코 보자기를 푼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그러나 묘하게 윤기가 흐르는 베네쩌고리 한 번이 들어있다. 박생원, 혼말로. 허허, 이것이 선재가 갓난쟁이 때 입었던 옷인가 보군. 장팔이 놈 투박한 손으로 이런 걸 버리지도 않고 용케 챙겨두었어. 박생원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저고리를 들어 올린다.
거친 무명천이 아니라 세월의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끝에 감기는 감촉이 예사롭지 않은 비단이다. 산적의 집안에서 나올 법한 물건이 아니다. 의아함을 느낀 박생원이 저고리를 불빛 가까이 댄다. 그때 저고리의 목깃 안쪽 트어진 실밥 사이로 금색 실이 반짝인다. 박생원, 눈을 가늘게 뜨며 응? 이것이 무엇인고? 박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목깃의 안감을 조심스레 벌린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안감 깊숙한 곳에 수놓아진 모양.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5개의 꽃잎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꽃. 박생원, 숨을 들이키며 이건. 그것은 오얏꽃이었다. 왕실의 직계 혈통만이 의복에 새길 수 있는 금지된 문양. 박생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린다. 등잔불이 그의 거친 숨결에 파르르 떨린다. 나레이션. 박생원 머릿속에 엉켜있던 시간의 실타래가 순식간에 풀어나갔다. 10년 전 기축년, 세자저하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던 그의 겨울. 세자비는 만삭의 몸으로 도주하다 산속에서 실종되었고 갓 태어난 왕손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문. 박생원은 급히 책상 옆에 달력을 짚어본다. 선제의 생일, 그리고 왕손이 실종된 날짜. 박생원, 경악에 찬 목소리로 날짜가 일치한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장파리가 주워치운다는 그 아이가, 산적의 아들이라 천대받던 그 아이가. 그는 뜨거운 숯덩어리를 삼킨 듯 가슴으로 움켜진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다. 이것은 재앙이다. 발각되는 순간 구족이 멸할 대역죄의 씨앗이 내 방 안에 있다. 신 2. 장팔의 푸죽간 뒷마당. 심야.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다. 비릿한 피냄새와 빗물 냄새가 섞인 푸죽간 뒷마당. 장팔은 도마 위에 꽂힌 칼을 숫돌에 갈고 있다. 쓱 쓱 쇠를 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린다. 박생원이 비에 젖은 채 허겁지겁 뒷마당으로 들어선다. 갓은 비뚤어졌고 도포자락은 진흙투성이다. 평소 점잖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박생원, 다급하게 장팔아, 장팔아. 장팔, 놀라 칼을 멈추며 아니, 생원 어르신 아니십니까? 이 야심한 밤에 비까지 맞으시고 무슨 병고입니까? 장팔이 서둘러 처마 밑으로 박생원을 이끈다. 박생원은 장팔의 손을 뿌리치며 품속에서 문제의 베네쩌구리를 꺼내 장팔의 면전에 들이민다. 박생원, 목소리를 낮추며 그러나 격앙되어 이 옷을 어디서 났느냐? 바른 대로 말해라, 장팔아. 장팔의 시선이 저고리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거친 뱃사람 같았던 그의 얼굴에 순식간에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는 황급히 주위를 살피더니 박생원을 거칠게 창고 안으로 밀어넣는다. 신 3. 푸죽간 창고 안. 창고 문이 닫히자 어둠과 적막이 두 사람을 감싼다. 장팔은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모아진다. 장팔, 떨리는 목소리로 그걸 왜 꺼내셨습니까? 태워버리려고 둔 것을. 박생원, 장팔의 멱살을 잡으며 너놈도 알고 있었던 게냐? 이 오얏꽃 문양,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녕 몰랐던 말이냐? 선제가 누구의 핏줄인지. 장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날 밤에 눈보라가 치던 산길에서 다 죽어가는 여인이 내 품에 핏덩이를 안겨주고 숨이 끊어졌을 뿐입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애비가 누군지 천한 산적놈이 어찌 알겠습니까? 박생원, 비통하게 그 여인이 세자빈 마마였을 게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은 세자저하의 유일한 혈육이고 네 놈이 지금 룡의 새끼를 산적의 자식으로 키우고 있었단 말이다. 장팔이 고개를 들어 박생원을 노려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짐승이 제 새끼를 지키려 할 때 보이는 처절한 두려움이다. 장팔, 절규하듯 속삭이며 그래서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왕손이면 뭐하고 룡이면 뭐합니까? 어차피 세상에 알려지면 그날로 목이 잘려나갈 목숨입니다. 내 아들 선제는 그냥 산적 아들입니다. 고기 썰고 가축 잡으며 천하게 살다가 제 명예 죽을 운명이란 말입니다. 박생원, 장팔아. 장팔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박생원을 내려다본다.
왕실의 법도와 충신보다 피보다 진한 부성애가 그의 가슴을 찌른다. 박생원은 천천히 몸을 낮추어 장팔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박생원, 무겁게. 알겠다. 내 입은 천근만근 무거울 것이야. 허나 하늘이 내린 핏줄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 언젠가는 뚫고 나오는 법. 선제의 총명함이 이미 마을 담벼락을 넘고 있다는 거. 그것이 두렵구나. 나레이션. 두 사내는 빗소리에 묻혀 오랫동안 침묵했다. 비단저고리는 다시 괴짝 깊숙한 곳, 어둠 속으로 봉인되었다. 그러나 한 번 밝혀진 진실은 그들의 심장 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마을 서당 앞, 며칠 후, 낮.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을 공터,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다. 그 중심에 10살 선제가 서 있다. 남루한 베옷을 입었지만 하얀 피부와 맑고 깊은 눈동자는 군계 일학이다. 마을 훈장이 혀를 내두르며 선제가 쓴 시를 들고 있다. 훈장. 허허, 이것 보게. 진흙 속에 뿌리를 두어도 연꽃은 맑은 향을 잃지 않는다라. 10살짜리 아이가, 그것도 글 공부 한번 제대로 못한 산적의 자식이 어찌 이런 필체를 가진단 말인가. 마을 사람 1. 신동이야, 신동. 저번에는 장터에서 샘을 하는데 대상인들보다 빠르더구만. 마을 사람 2. 용났어, 용났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딱 저놈을 두고 하는 말일세.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높아질수록 멀리서 지켜보는 장팔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화간다. 선제, 해맑게 웃으며 아버지가 소뼈를 바르실 때 보면 뼈와 살 사이의 길을 정확히 아시더군요. 글자도 그와 같아서 이치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선제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장팔은 황급히 군중을 헤쳐들어가 선제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끈다. 장팔, 버럭 소리치며 이놈아, 헛짓거리 하지 말고 가서 꼴이나 배워오라지 않았느냐. 선제, 몰라서. 아버지, 아픕니다. 장팔, 잔말 말고 따라와. 그림 무슨 얼어 죽을 글이야. 장팔이 선제를 질질 끌고 가자 훈장과 사람들이 혀를 찬다. 훈장, 쯧쯧쯧. 아비가 무식하니 자식이 앞길을 막는구먼. 저런 제목을 썩히다니. 그 광경을 멀리 나무 그늘 뒤에서 지켜보던 박생원의 표정은 복잡하다. 그리고 그들 무리 틈에 섞여 있던 낯선 사람 하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팔과 선제의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사람의 허리춤에는 관청의 패가 언뜻 보였다. 한양 권대감의 사저. 밤. 화려한 기와집, 안채 깊숙한 밀실, 최고급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고 방 안에는 고가의 향냄새가 은은하다. 권대감은 비스듬히 앉아 곰방이를 물고 있다. 그의 앞에는 낮에 마을에서 선제를 지켜보던 낯선 사람, 필두가 무릎을 꿇고 있다. 권대감, 나른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그래, 촌구석에 신동이 났다. 필두, 예, 대감마님. 북촌마을 산적 장팔의 아들인데 나이는 10살쯤 됩니다. 헌데 그 생김새나 기운이 천한 것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시를 짓고 사리가 분명하여 마을에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권대감, 피식 웃으며 산적놈의 시에서 문장가가 나왔다라. 흥미롭구나. 허나 그게 내 귀에까지 들어올 일이더냐. 필두, 하오나 그 아이의 나이가 꼭 10살입니다. 그리고 그 애비되는 장팔이라는 자가 10년 전 마침 그 산골짜기 근처로 달빛조차 숨을 죽인 금은밤. 한양의 권세가 권대감의 사랑방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다. 방 안에는 최고급 객단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으나 그 밑바닥에는 비릿한 욕망의 악취가 깔려 있다. 권대감, 칠순의 나이에도 눈빛 많은 살기를 띤 채 붓을 놀리고 있다. 그의 붓끝이 멈춘 곳에는 절초, 풀을 꺾는다는 두 글자가 적혀 있다. 권대감. 지방의 잡초들이 너무 무성해지면 정원의 꽃이 시드는 법이지. 호위대장. 방방문 넘어 그림자로 존재하며 대감마는 전라도 산골짜기에 숨어 지내는 똥지개꾼의 아들이 신동이라 소문이 자자합니다. 글 한 줄 배운 적 없는 놈이 사서삼경을 줄줄 읊고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하옵니다. 권대감. 똥지개꾼의 자식이 천재라.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 나는 제일 싫어한다.
용은 하늘에서 나야지. 구정물에서 나오면 그것은 이무기만도 못한 괴물이야. 어찌 처리하오리까? 싹을 잘라라. 뿌리까지 파내어 말려 죽여. 내 사병 중 가장 날카로운 칼들을 보내라. 그리고 그 그림자 자객도 함께 보내. 실수는 용납치 않는다. 권대감의 붓이 화전지 위를 거칠게 긋는다. 먹물이 뒤어 마치 검은 피처럼 번진다. 전라도 산골장 장팔의 오두막. 밤,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깊은 산속. 낡아빠진 초가 삼간 오두막. 마당에는 거름 냄새가 배어있고 한 구석에는 달고 다른 지게 하나가 세워져 있다. 방 안, 희미한 호롱불 아래 어린 선재가 낡은 책을 읽고 있다. 그의 아비 장팔 40대 중반은 문방 마루에 걸터 앉아 집신을 삼고 있다. 투박하고 거대한 손, 온갖 굳은 일로 갈라진 손등이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봄볕처럼 따뜻하다. 장팔, 구수한 사투리로 선재야, 눈 나빠진다. 그만 자라. 글 공부가 밥 먹여주지. 똥지개가 밥 먹여주지. 선재,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아버지는 맨날 그 소리. 글을 알아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지요. 그리고 아버지, 오늘 산새 소리가 이상해요. 꼭 누군가 오는 것 같아요. 장팔, 손을 멈추며 산새? 이 밤중에 산새가 올 리가. 순간 장팔의 눈빛이 변한다. 집신을 삼던 멍청해 보이던 촌부의 눈이 아니다. 10년 전 지리산을 호령하던 산적두목 검은 호랑이의 눈빛이 되살아난다. 그는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는다. 바람에 실려오는 쇠냄새, 그리고 살기. 장팔아, 호롱불 꺼라.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서 장독대 뒤에 숨어 있어라.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선재, 겁에 질려. 아버지? 어서! 순간 장팔이 앉아있던 마루의 정막이 깨진다. 슉!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표정 세 개가 장팔이 앉아있던 마루 기둥에 박힌다. 장팔은 이미 그 자리에 없다. 마당 가운데 똥지개를 든 장팔이 거대한 바위처럼 서 있다. 자지길 어둠 속에서 나타나며 똥냄새가 진동하는군. 이놈이 그 천재의 아비냐? 나래천, 검은 복면을 쓴 자잭 5이 담을 넘어 마당을 포위한다. 그들의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난다. 장팔, 지게를 툭툭 치며 남의 집 마당에 신발도 안 벗고 들어오는 예의 없는 놈들이구만. 똥냄새가 싫으면 코를 막든가 아니면 목을 내놓고 꺼지든가. 자직이 죽여라. 나래천, 자잭들이 동시에 달려든다. 장팔은 피하지 않는다. 그가 들고 있던 똥지개가 웬만한 창보다 빠르게 허공을 가른다. 웅! 묵직한 풍압 소리. 퍽! 억! 자잭 하나의 칼이 지게 작대기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이어지는 장팔의 발차기가 자잭의 명치를 강타한다. 장팔, 거친 숨을 내뱉으며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라. 나래천, 단순한 완력이 아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고수의 몸놀림이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더 짙은 어둠이 움직인다. 그림자 자객, 흑사가 지붕 위에서 소리 없이 낙하한다. 그의 검은 장팔의 목을 노린다. 장팔, 본능적으로 지게를 들고 막는다. 흐악! 지게의 단단한 참나무가 반쯤 잘려나간다. 장팔은 뒤로 물러서며 흑사의 눈을 마주한다. 감정 없는 파충류의 눈. 이것은 일반 낭인이 아니다. 흑사, 똥지게꾼 주제, 제법이군. 하지만 그 지게로 언제까지 버티겠느냐? 장팔, 입가에 피를 닦고 씩 웃는다. 버티는 게 아니야. 네 놈들 뼈를 갈아 거름으로 쓰려는 거지. 선재야, 뛰라! 뒷산 박생원 댁으로 가. 나래천, 장팔은 반쯤 부러진 지게를 내던지고 마당에 놓인 거대한 장독을 들어올려 자잭들에게 집어 던진다. 와장창. 깨진 독과 쏟아진 간장이 자잭들의 시야를 가리는 사이 그는 선재를 안고 어둠 속 숲으로 몸을 날린다. 박생원의 서재. 숲속길, 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오르는 장팔과 선재.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흙탕물이 튀지만 멈출 수 없다. 한편 산 중턱에 인거했던 박생원은 산 아래의 소란을 감지하고 밖으로 나온다. 박생원,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며 기어이 권대감이 손을 썼구나. 내 이럴 줄 알았지. 박생원의 눈앞에 피투성이가 된 장팔이 선재를 업고 나타난다. 장팔의 등에는 깊은 자상이 나 있다. 장팔이 박생원의 옷자락을 잡으며 생원, 나으리, 놈들이 내 새끼를. 박생원이 다급히 부축하며 아내, 이복의 장팔이 정신 차리게. 자네 정체가 탄로난 겐가? 내 정체는 중요치 않아. 놈들은 선재를 놓이고 왔어.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잖소. 나으리가 말했잖소.
왕의 피줄이 섞였을지도 모른다고. 박생원이 입을 틀막으며 쉿. 그 입 다물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놈들은 관군까지 동원할 걸세. 여기서 버티면 다 죽네. 내가 막을 수. 나으리는 선제를 데리고 한양으로 가시오. 내 옛 부하들이 이 산 너머 귀곡성 폐허에 숨어 있어. 크리로 가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요. 자네 혼자서 어찌? 장팔. 고통을 참으며 미소 짓는다. 아비는 강한 법이요. 그리고 나 아직 안 죽었어. 가시오. 나래천. 박생원은 결단을 내린다. 그는 품에서 미리 써둔 서찰을 꺼낸다. 건대감의 비리와 선제의 존재를 알리는 경문이다. 박생원, 비장하게 내 한양의 동료들에게 파발을 띄우겠네. 자네가 시간을 벌어주게. 내 목숨을 걸고 자네 아들을 지키겠네. 나래천. 박생원은 선제의 손을 잡고 어둠 속 샛길로 사라진다. 장팔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찢어진 옷자락을 묶어 상처를 지혈한다. 그리고 숲을 향해 두 손가락을 입에 넣고 길게 휘파람을 분다. 삐익! 밤하늘을 가르는 날카로운 신호. 10년 만에 울리는 두목의 호출이다. 귀곡성 폐허. 밤, 안개가 자욱한 폐허 무너진 성벽 사이로 험상궂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왼눈박이 칠성, 곰 같은 덩치의 곰배, 날렵한 칼잡이 돌석. 그들은 녹슨 무기들을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다. 곰배, 아따, 이 밤중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분명히 두목 휘파람 소리였지? 칠성, 애꾸눈을 찡그리며. 두목은 10년 전에 죽었다니까나. 똥지게 지고 가다가 벼락 맞았다는 소문도 있고. 그때 숲을 헤치고 장팔이 걸어 나온다. 피냄새와 똥냄새, 그리고 짙은 살기가 섞인 기묘한 아우라. 옛 부하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돌석, 두목 진짜 두목이야? 아니 꼴이 왜 그래요? 똥통에 빠졌어? 장팔, 숨을 고르며. 오랜만이다 이 새끼들아. 살아들 있었냐? 곰배, 울먹거리며 달려든다. 형님, 아이고 형님. 죽은 줄 알고 제사상에 홍어 올린 지가 10년이요. 장팔, 곰배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며. 썩을 놈, 내가 홍어 냄새 싫어한다고 했지. 잡소리 집어치워라. 놈들이 온다. 칠성, 놈들이라뇨. 관군입니까? 장팔, 권대감의 사병들이다. 내 아들을 잡으러 왔다. 나래천. 아들이라는 말에 산적들의 표정이 묘하게진다. 칠성, 아들? 형님 장가 갔어? 우리 몰래?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장팔, 심각한 표정으로. 내 목숨보다 귀한 놈이다. 내가 그놈 지키려고 10년을 죽은 듯이 살았다. 근데 저놈들이 그 평화를 깼어. 도와다오. 오늘 밤 이 산을 저놈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야겠다. 나래천. 장팔의 진심 어린 눈빛에 산적들의 장난기 어린 표정이 사라진다. 그들은 각자의 무기를 고쳐 잡는다. 녹슬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의리, 곰배, 거대한 통나무를 어깨에 매며. 아따, 몸 푼 지 오래됐는데 잘 됐구만. 그놈들 대가리로 북을 쳐주겠어. 칠성, 쌍낫을 꺼내들며. 형님 아들이면 내 조카지.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조카 털끝을 건드려. 귀곡성 전투. 밤, 횃불을 든 권대감의 사병 50여 명과 흑사가 이끄는 자잭단이 폐허 입구에 도착한다. 그들의 군화 소리가 땅을 울린다. 사직대장, 쥐새끼들이 여기 숨었다. 보이해라. 순간 무너진 상벽 위에서 바위들이 굴러떨어진다. 곰배의 짓이다. 으악! 선두에 섰던 사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곰배, 여기는 입장료 내고 들어와야지, 도둑놈들아. 입장료는 니놈 강냉이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칠성과 돌석이 양옆숲에서 튀어나온다. 칠성의 쌍낫이 춤을 추듯 사병들의 무기를 쳐내고 돌석의 단검은 급소를 노리지 않고 바지춤을 잘라버린다. 돌석 키득거리며 아이고 시원하시겠어? 바지가 내려가서 어쩌나? 나래천. 사병들이 바지를 추스리며 당황하는 사이 산적들의 투박하지만 노련한 공격이 이어진다. 하지만 흑사와 정의 자잭단은 동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산적들을 베고 들어온다. 산적 몇몇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흑사, 송장놈들이 비켜라. 내 목표는 오직 하나다. 나래천. 흑사가 성벽 아래 웅크리고 있던 장팔을 향해 직진한다. 장팔은 이번엔 지게가 아닌 곰배가 던져준 쇠몽둥이를 들고 있다. 챙. 흑사의 검과 장팔의 쇠몽둥이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어오른다. 그 충격파에 빗방울이 튀어오른다. 장팔, 이를 악물며. 끈질긴 놈, 똥도 골라 죽고 싶냐? 흑사, 네 놈의 그 천박한 입을 찢어주마. 호랑이를 흉내내는 똥지겠군. 두 고수의 대결은 치열하다. 흑사의 검은 빠르고 변칙적이다. 장팔의 허벅지와 어깨에 얇은 상처들이. 먹구름이 달을 집어삼킨 그날 밤
권대감의 집필실 앞마당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청사초록만이 위태롭게 명멸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정막은 오래가지 못했다.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박살나며 부서져 내렸다. 관군 대장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암행어사 출도야! 역적 권중만은 썩 나와 어명을 받들라! 수십 명의 관군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횃불의 붉은 혀가 밤의 어둠을 찢어발기며 권대감의 사병들과 뒤엉켰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빗발쳤고 권대감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다.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 장팔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선제를 등 뒤로 숨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장팔은 선제야, 내 뒤에 딱 붙어 있어라잉. 조놈들 눈깔이 뒤집힌 게 심상치 않어. 선제는 떨리는 손으로 장팔의 옷자락을 잡으며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암행어사라니요. 그때 관군들 사이가 갈라지며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남루한 헌갓에 찢어진 도포를 걸쳤으나 손에 든 마패만이 서슬퍼런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암행어사 이몽룡이었다. 권대감은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삿대질하며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냐! 내 당장 병조판서에게 기별하여 니놈들의 목을! 이몽룡은 싸늘한 미소로 병조판서? 니놈이 뇌물로 삶아먹은 그 판서 말이냐? 이미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권중만, 니놈의 죄상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권대감이 동공이 흔들리며 증거를 대라! 모함이다! 이몽룡은 뒤를 돌아보며 박생원, 나오시게! 군중 뒤편에서 쭈뼛거리며 나타난 이는 촌로 박생원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고 해진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대감마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살아야겠기에. 권대감이 안색이 백지장이 되며 저것은 이몽룡은 박생원이 15년 전 네 사주를 받고 강물에 띄어보내려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입고 있던 베네저고리다. 보아라, 이 안에 수놓인 오조룡을. 이몽룡이 펼치자 낡은 저고리 안감에서 금실로 수놓인 용의 형상이 횃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그것은 왕실의 직계 혈통만이 지닐 수 있는 표식이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이가 숨을 삼켰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장팔의 등 뒤에 숨어있던 선제에게로 쏠렸다. 장팔은 눈을 끔뻑거리며 오조 모시기? 저게 뭔디 저리 번쩍거린대냐? 선제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저게 제 것이라고요? 이몽룡이 선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소신 늦게 찾아뵈어 황공하옵니다. 15년 전 실종되신 선왕 전하의 유일한 혈육 강령군 마마를 뵙습니다. 순간 세상이 정지한 듯했다. 똥찌개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던 소년, 장팔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헤헤거리던 그 선제가 왕손이라니. 장팔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자신의 더러운 손과 선제의 고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것은 닿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거리보다 멀게 느껴졌다. 두 번째 장면, 관아의 안채, 다음 날 아침.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권대감 일파는 모두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관아의 안채는 비단 병풍과 화려한 보료로 채워졌고 선제는 목욕제계 후 왕실에서 보낸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문 밖에서는 장팔이 쪼그리고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몽룡이 장팔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자네가 이 아이를 구하고 키운 공은 조정에서도 참작할 것이네. 허나 장팔은 씁쓸하게 웃으며 바닥에 침을 퇴 뱉고 허나 도적놈 출신 애가 왕손 마마 곁에 있을 순 없다 이거요. 거 말 한번 빙빙 돌리시네 나으리. 이몽룡은 현실을 직시하게 자네는 과거 산적 패거리의 일원이었어. 신분 세탁이 불가능한 중죄인이다. 마마가 궁으로 들어가시면 자네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마마를 위한 길이야. 장팔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힘없이 펴며 알지요, 알고 말고요. 내가 똥 묻은 걸레인데 비단 위에 올라가면 쓰나 비단만 더러워지지.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선제가 뛰어나왔다.
화려한 옷이 어색한 듯 자꾸만 옷깃을 만작거리던 선재는 장팔을 보자마자 와락 달려들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십니까? 안으로 드시라니까요. 장팔은 선재를 거칠게 밀어내며 어허, 이거 놔라. 옷 버른다. 네가 지금 뉘라고 똥장군한테 달라붙너. 선재는 충격을 받은 듯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팔은 일부러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악을 쓰듯이 야, 이 녀석아, 눈치가 없냐?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네 왕손이라며? 그럼 나한테 금덩이나 좀 던져주고 썩 꺼져. 나도 이제 팔자 좀 고치고 기생 끼고 술이나 퍼마시며 살란다. 너 같은 혹덩이 키우느라 내 청춘 다 갔어. 선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진심 아니시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위해 목숨을 거셨잖아요. 장팔은 고개를 돌리며 그건 네가 돈줄인 줄 알았으니까 그랬지. 왕손인 거 알았으면 진작에 관아에 팔아 넘겼을 거다. 아이고, 지긋지긋해. 꼴도 보기 싫으니 얼른 가버려. 장팔의 고함은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러나 그의 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매 끝으로 몰래 눈가를 훔치는 그 투박한 손짓을 선재는 놓치지 않았다. 선재는 장팔의 거친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굳은 살 박힌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까칠함, 그 속에 담긴 15년의 헌신이 선재의 심장을 후벼 팠다. 세 번째 장면, 관아 앞마당, 이별의 시간. 한양에서 내려온 금군들이 도열해 있었다. 화려한 가마가 대기하고 있었고 북소리가 둥둥 울렸다. 이제 선재는 떠나야만 했다. 이몽룡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금군 대장이 마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어서 환공하셔야 합니다. 선재가 가마를 노려보다가 장팔을 돌아보며 아버지, 같이 가요. 제가 왕손이면 아버지는 왕의 아버지입니다. 장팔은 뒷걸음질치며 미친 소리, 나는 천출이고 도적놈이다. 네 앞길에 똥물 뿌릴 일 있다냐? 어서 가서 떵떵거리냐 살아. 나 같은 건 잊어버리고. 장팔은 기어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등을 돌려버렸다. 그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선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마 쪽으로 걸어갔다. 금군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선재는 가마의 기둥을 발로 걷어차버렸다. 우지끙! 가마 분짝이 부서졌다. 모두가 경악해 얼어붙었다. 선재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옥대를 풀어 바닥에 내덩쟁이 쳤다. 선재가 이몽룡을 노려보며 서리뻘 같은 목소리로 어사, 잘 들으시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왕의 것이라 하여 나를 모시러 왔다 했어. 이몽룡이 그렇단 말입니다만 나를 낳은 부모는 하늘이 정해주었으나 나를 길러준 부모는 바로 이 사람이다.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는 자가 저를 길러준 아비 하나 지키지 못하고 버린다면 그따위 왕이 백성을 어찌 품겠느냐. 나는 그런 왕 안 한다. 차라리 이 사람 곁에서 평생 똥찌개나 지면 살겠다. 금군 대장이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국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선재가 국법? 효가 만행의 근본이라 배웠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덜하다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혀를 깨물고 자결하여 그 더러운 왕실의 핏줄을 끊어버리겠다. 소년의 외침은 비수처럼 날카롭고 태산처럼 무거웠다. 그것은 단순히 떼를 쓰는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주로서의 기계였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였다. 자중은 침묵에 빠졌다. 이몽룡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몽룡이 혼잣말로 허허, 호랑이 새낀 줄 알았더니 진짜 용이구로구나. 이몽룡은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 급히 써내려갔다. 그리고 금군 대장에게 내밀었다. 장팔이 나는 자는 15년 전 영모의 낌새를 눈치채고 왕손을 구출하여 보호한 의인이다. 또한 과거의 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왕손을 보필한 공이 지대함으로 특별 사면함과 동시에 왕실의 호위 무관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한다. 이것이 내 장계의 내용이네. 하오나 신분 세탁은 내가 책임지겠네. 저런 효심을 가진 군주를 모실 수 있다면 내 목 하나 거는 것이 대수겠나. 장팔이, 아니 장별감, 어서 일어나 마마를 모시게. 장팔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이몽룡과 선재를 번갈아 보았다. 선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활짝 웃으며 장팔의 손을 꽉 잡았다. 들으셨지요, 아버지? 이제 도망 못 가십니다. 평생 제 옆에서 복기셔야 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똥찌개 벗나 했더니 이제는 금찌개를 지게 생겼견. 네 번째 장면. 궁궐 후원 10년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선제는 성군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았고 억울한 자들의 목소리는 궁궐 담장을 넘어 임금의 귀에 닿았다. 그리고 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아름다운 후원, 정자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비단 관복을 입었으나 자세는 여전히 삐딱한 중년의 사내가 정자 기둥에 기대어 다리를 꼬고 있었다. 장팔이었다. 그의 앞에는 임금 선제가 골룡포를 입고 채 쪼그리고 앉아 술잔을 채우고 있었다. 장팔이 술을 캬 하고 들이키며 크아 좋다. 역시 술은 궁궐술이 최고여. 야 선제야 안주 좀 더 없냐? 승지경한테 육포 좀 가져오라 그래. 선제가 피식 웃으며 아버지